자, 오늘부터 우리 들어갈 강좌는요, 천기누설. 자, 요거는, 단원별 예상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자, 사실은 우리가 기본적인 이론 강의와 기출 총정리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될지에 대한 기본적인 틀, 이런 것들은, 거의 뭐 완성이 됐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만으로도 사실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완벽하게 시험 문제, 출제가 된 것들을 이제 응용해서 풀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뭐 만점을 받는데도 큰 어떤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의 공부 방법 또는 공부하는 습관에 따라서 학생들이 똑같이 이제 기출총정리까지 끝났다 하더라도 그 실력 차이가 좀 많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개인 차이에 따라. 그래서 단원별 예상 문제 풀이 또 조금 이따 이제 그 다음에 진행이 될 엑스파일 같은 모의고사 자 문제 풀이는요. 시험이 올해 또 당겨졌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그 시험 직전에 실제 시험 감각 자 이런 것들을 키우고 아울러 기출 문제가 변형이 되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훈련하는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여러분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교수님들이나 저나 공부한 건 비슷하죠. 뭐 대학교에서 이제 사학과 졸업하고 뭐 대학원 과정에서 공부하고 했던 이런 것들을 공부한 건 똑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사실 출제한 뭐 교수님들 지금은 이제 현역 교수님들이 저보다 나이 어린 그 후배들도 지금 이제 대학 교수로 이제 가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제가 이제 출제하자의 어떤 마음으로 이제 출제한 문제들 물론 100% 전체를 다 완전히 다 체인지한 어떤 문제는 아니고 물론 작년판 천기누설을 봤다 하더라도 그거랑은 100% 달라요. 다르지만 기존의 문제들 중에 한 300문제 정도는 좋은 문제를 엄선을 하고 한 200문제 정도는 새롭게 출제를 했습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실제 시험에서 만약에 저 같은 사람들이 출제위원으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될 수 있을지 기출 문제가 아니라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훈련하는 연습하는 이런 어떤 시간들을 갖게 되면 여러분들이 응용된 문제를 풀 수 있는 자,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 요걸 키우는데 아주 좋은 시간들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 먼저 드리는 거고요. 아울러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기출문제 우리가 풀었던 것처럼 한 20문제씩을 끊으세요. 끊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미리 풀어두시고 그리고 해설 강의를 듣는다는 생각으로 제 수업을 들으시면 훨씬 더 유익하고 또 그 굉장히 많은 걸 가져가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문제를 끊어서 시간을 정해놓고 단 시간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20분 잡으세요. 왜냐하면은 요 문제 난이도가 실제 기출 문제, 우리 기출 총정리 문제보다 한 20% 정도 난이도가 높아요. 그럼 그렇게 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출 문제하고 똑같은 난이도로 해서 그냥 문제 단지 변형한 문제들만 풀다 보면은 사람이란 게 그래요. 난이도를 좀 더 높은 문제를 풀다가 조금 더 난이도가 낮은 문제를 풀면 굉장히 쉽게 느끼는데 기본적인 어떤 쉬운 문제들만 계속 보다가 난이도가 조금만 높아져도 자기가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아주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자 일단은 문제 난이도는 훈련하는 과정이니까 한 20% 정도 높게 이런 문제들을 좀 한번 해결해 보시고 조금은 지엽적이더라도 디테일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걸로 만들어 놨을 때 남들 맞추는 문제를 다 맞출 수 있고 남들이 틀리는 문제 이것도 한두 문제 더 맞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결국 우리 시험의 합격, 불합격 자 이걸 결정짓는 키는 단 한 가지예요. 남들이 맞추는 문제를 다 맞추고 남들이 틀리는 문제, 틀릴 수 있는 문제를 나는 맞추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단 여러 문제도 아니야. 한두 문제 정도. 여기에서 당락이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자, 한 문제도 쓸데없는 건 없어요. 제가 뭐 또라이도 아니고 쓸데없는 문제 막 그냥 여러분 틀리게 만든 이런 문제는 없고요. 다만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을 선택 지문에서 좀 다룬 건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그것도 얼마든지 시험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과하지 마시고요. 자, 이거는 버려야지 그러지 마세요. 아무래도 여러분보다는 제가 전문가겠죠. 수험 전문가 한 20여 년 이상 하여튼 공무원 시험만 강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보다는 제가 훨씬 더 공부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했겠죠. 믿고 그 문제 하나하나 절대로 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마 우리 3월 이번에 시험이 많이 당겨져서 여러분들 그 다른 시기보다 20일 정도 당겨졌는데 보통 4월 초나 4월 중순 기준으로 한다면 20일에서 한 달 정도 당겨진 건데요. 어쨌건 남은 시간에 좀 더 타이트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알찬 어떤 시간들을 보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문 하나하나 놓치지 마시고 우리 기출총 정리했던 것처럼 반드시 여러분의 약점이 있다. 또 어떤 파트가 내가 약하다 그러면은 그 파트를 다시 또 우리 날씨 당국사나 또 기본서로 돌아가서 여러분 걸로 만드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는 뒤로 미룰 시간이 없다. 지금이 진짜 마지막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일단 강좌 자체도 요거 강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엑스파일만으로 이제 전 강좌가 아마 종료가 될 텐데요. 마지막이라고 정말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갖고, 각오를 갖고, 최선을 다해서, 자, 요 강좌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뭐 인강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요거 문제 뭐 미리 풀어둘 학생들, 안 풀어본 학생들은 지금 문제를 풀어보시고요. 잠깐 이 퍼스를 눌렀다가 풀어보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해설 강의하는 식으로 뭐 수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문제를 좀 풀어두시고요. 자, 저는 일단 해설 강의를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풀었다는 걸 전제로 해서. 자, 처음에 이제 한국사의 발음일 파트입니다. 최근에 시험에 거의 안 나오는 파트죠. 한 7, 8년 동안 안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나올 수는 있어요. 또 여기서도 다룰 부분은 다뤄봐야 되니까요. 자, 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글에 밑줄 친 부분과 같은 의미로 기술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역사는 사실로서의 역사, 히스토리 오브 패스트라고 하는 사실로서의 역사와 기록으로서의 역사, 기록된 사실로서의 역사. 자, 히스토리오그래피라고 하는 것, 자, 이런 역사는 누군가 기록한 역사를 얘기하는 거죠. 사실로서의 역사라고 하는 자, 여기에는 역사가의 주관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를 얘기합니다. 기록된 사실로서의 역사, 기록에는 뭐가 들어가요? 항상 역사가의 주관적 가치가 들어가는 거죠. 동일한 역사적 사실이라 할지라도, 자, 역사가가 누가 썼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기술될 수가 있는 거. 여기에는 역사가의 주관적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자가 객관적 의미의 역사라면 후자는 바로 뭐예요? 주관적 의미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다. 역사가마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기록된 사실로서의 역사와 같은 의미로 기술된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그러니까 이 네 개의 어떤 선택 지문 중에 역사가의 주관적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는 걸 골라라, 이런 얘기 되겠죠. 기억을 봅니다. 신라는 버풍왕 때 율령을 반포하고, 그죠? 520년에 율령 반포, 상대등과 병부를 설치하였다. 상대등 제도의 설치 531년. 자, 그리고 병부의 설치라고 하는 게 516년 또는 517년인데요. 일단 뭐 사실관계는 맞을 거고요. 여기에는 역사가의 주관이 없죠. 그냥 우리가 객관적인 팩트만 나와 있잖아요. 어떤 의미를 부여하거나 주관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자, 이거는 사실로서의 역사가 되겠죠. 이거 지워버리시고요. 니은. 고려 인종 때 이자겸이 척준경과 함께 궁궐에 불을 지르고 난을 일으켰다. 자, 인종 때 이자겸, 척준경, 이자겸의 난. 1126년에 이자겸의 난이 일어났고요. 여기도 역사가의 주관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냥 팩트만 기술이 되어 있죠, 이 안에. 디귿 봅니다. 몽골이 고려의 주권과 풍속을 인정한 것은, 우리가 몽골에 결국에는 항복을 하죠. 그러니까 화이라고 하지만, 하여튼 화이가 체결된다고 하지만 1260년 결국 쿠빌라이 칸한테 가갖고 우리가 화이를 요청을 하게 되고요. 세조 구제라고 하는 이걸 통해.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몽골이 이 고려가 이런 걸 제안을 하자마자, 고려는 니네는 몽골식의 어떤 뭐 의복이나 제도나 이런 거 할 필요 없다. 물론 몽골풍이 유행하긴 하지만 너희들 그냥 독자적인 복색이나 다 인정해 줄게. 그리고 자, 중앙정부에서 보내는 거 외에는 나머지 다루같이 다 철수를 하고, 아울러 자, 뭐 조공을 뭐 보내더라도 중앙정부에는 걷지 않겠다. 아주 파격적인 조건, 이걸 제시하면서 고려와의 화의를 체결하게 되는 게 몽골이 되겠죠. 이렇게 고려의 주권과 풍속을 인정한 것은 끈질긴 대몽항전의 결과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대몽항전의 결과다. 우리가 오래 싸웠기 때문에. 몽골과의 대몽항쟁은 1231년 몽골 1차 침입,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화해가 체결되는 1260년, 사실은 59년 정도까지 해서 수십 년 동안 몽골의 6차에 걸친 침입을 우리가 여기에 맞아 싸우게 되는 요 항전의 결과였다. 요거는 뭐예요? 역사가의 주관적 가치 판단이 되겠죠. 자, 이거는 역사가의 어떤 주관적 가치 판단이 되는 거고요. 따라서 이거 맞는 얘기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리을에 조선 후기 농민층의 계층 분화는 봉건제의 해체 과정을 의미하는 전환기 현상이다. 조선 후기 농민층의 계층 분화라고 하는 거, 조선 후기에 나타난 아주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농민층의 일부는 경영형 부동으로 성장을 하게 되고, 다수의 임노동자,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커지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봉건제가 해체되는 과정에서 경영형 부동층과 다수의 임노동자로 분화가 되는 과정이 나타나는데, 자, 어쨌건 이거는 봉건제 해체 과정을 의미하는 전환기적 현상이다라고 하는 거. 이건 뭐예요? 뒤에 있는 건 역사가의 주관적 가치 판단이 되겠죠. 이것도 맞는 얘기 되겠습니다. 따라 정답이 되는 거는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역사학습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이것도 최근에 이제 시험에 우리가 출제가 됐던 포인트이기도 한데요. 자, 먼저 기억을 한번 보세요. 사료의 외적 비판은 사료 자체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다. 자, 우리가 사료의 비판, 사료는요, 역사가들이 연구하는 자료를 바로 사료라고 합니다. 이건 항상 그냥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료에 대한 비판이 필요한데요. 사료의 외적 비판이라고 하는 건 사료 자체가 진짜냐 가짜냐 이걸 따지는 걸 사료의 외적 비판이라고 하는 거고요. 사료가 진짜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사료 안에 실려 있는 내용,
내용이 과연 진실된 내용이냐. 내용의 진실성을 따지는, 자, 이걸 사료의 내적 비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걸 우리가 사료 비판이라고 하죠. 자, 기억을 한번 보세요. 사료의 외적 비판은 사료 자체의 진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다. 맞는 얘기 되겠죠. 이 외적 비판이라는 게 사료 자체가 진짜냐 가짜냐를 따지는 거니까요. 자, 니은 역사를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로서 역사를 배우는 것이다. 우리가 역사를 배운다라고 할 때, 자, 여러분이 배우는 역사 뭘 갖고 배워요? 역사 자체를 배우나요? 아니죠. 누군가가 기록한 역사를 여러분이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운다고 할 때는 사실로서 역사가 아니라 기록된 사실로서 역사를 배우는 거죠. 따라서 지워버립니다. 틀린 얘기죠. 랑케는 역사를 과거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정의하였다. 독일의 역사학자 랑케라고 하는 자, 이 사람은요, 실증주의 역사학자입니다. 역사가의 어떤 주관적 가치 판단을 다 배제하고 자기를 죽이고 오직 사실로 하여금 말하게 해야 된다. 역사란 바다에 펼쳐진 모래알과 같은 수많은 과거 사실들의 집합체이다. 이게 랑케가 되는 거죠. 자, 우리 두 번째 나와 있는 과거와 현재 끊임없는 대화다라고 하는 자, 이 말은 영국의 외교관이자 역사학자였던 이에치카라고 하는 사람. 자,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과거는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을 얘기하는 거고, 현재는 역사가 과거의 사실을요, 현재 역사가 기록하지 않으면 그러한 사실은 묻히게 마련이죠. 반면에 과거의 사실이 없는데 현재 역사가 기록을 했다면, 사실은 없는데 기록을 했다? 그럼 뭐가 돼? 소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것처럼, 자,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하는 거는요, 현재 역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상대주의적 입장에서 이에치카가 이야기한 말이 되겠습니다. 지워버리시고요. 자, 우리 역사의 특수성은 호국불교, 개, 두레 등에서 나타난다. 자, 우리가 역사에는 특수성과 보편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보편성이라고 하는 건 어느 나라 역사에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뭐 마더 데레사 같은 이런 박애, 그 다음에 평등, 자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역사의 보편성이라고 한다면, 우리 역사에만 나타나는, 또는 일본, 중국 각각의 그 나라에서만 나타나는 특징들, 이런 것들을 이제 특수성이라고 하는 거죠. 이를테면 호국불교라고 하는 거요. 삼국시대에 우리나라의 이제 불교는 호국적 의미, 나라를 보호하는, 지키는 의미의 불교가 강해집니다. 이런 것들이 고려시대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를테면 선덕여왕 때 자장의 건의에 따라 경주 한복판에 지은 황룡사 구층 목탑이라고 하는 거는요, 탑의 각각의 층에다가 신라를 둘러싼 오랑캐들을 새겨 넣었다고 하죠. 그리고 탑의 영험함이 미치는 지역 내에서 모든 오랑캐가 복속하여 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호국적 사탑이 되겠고요. 아울러 고려시대 거란 2차 침입 때 거란 침입을 불심으로 막기 위한, 자, 이런 목적으로 해서 만든 초조대장경이라고 하는 거와, 그리고 몽골 침입을 불심으로 막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제조대장경, 팔만대장경, 불심으로 외적의 침입을 막자라고 하는 거 역시 호국적 의미, 우리 불교에 나타나는 독특한 특수성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개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에서 많이 했는데요. 근대적 금융기관이 없던 시기에 서로 간에 조금씩 모아갖고 어려운 시기가 닥친 사람을 우선 돕고요. 또 모은 걸 갖다가 또 그 다음에 어려운 시기가 닥친 사람을 또 돕고 하는, 자, 미래에 일어날 어려운 시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서로 모아서 함께 돕는, 요게 바로 이제 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둘에 네 거 내 거 없이 같이 일하는 거. 자, 우리 역사에 나타나는 특수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것도 역시 맞는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정답이 될 수 있는 거는 기억과 리을, 여기서는 2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역사의 형성, 선사 문화의 전개와 민족의 기반 형성. 자, 이제 우리 선사 시대로 갑니다.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가 되겠죠. 물론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빈도로 따지면 신석기하고 청동기가 가장 많습니다. 먼저 구석기부터 보겠습니다. 구석기 시대의 사회 모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한 가지 팁을 하나 드리면요. 구석기 시대는 우리가 채집경제라고 하죠. 돌아다니면서 사냥을 하고 어로, 채집, 뭐 수렵, 어로, 채집 이런 걸 하면서 돌아다니던 시대. 그래서 시대 성격으로 따지면은 아직 정착 생활도 시작이 되기 이전 단계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될 때 사회 성격이나 이런 거 내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잘은 안 나오지만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유적지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징, 뭐 유적지가 다 나오는 건 아닌데 어떤 특징적인 유적지에서 뭐가 나왔냐. 이를테면 충북 청원 두루봉동굴 같은 데서 5세 정도 아이로 추정되는 아이의 뼈가 통째로 나왔다는 뭐 이런 특징적인 유적지들. 또 한북 종성 동관진 유적 1933년에 일제강점기죠. 이때 철도공사 중에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1935년에 일본 그 연구진들 조사팀에 의해서 발굴 조사가 돼갔고요. 구석귀족층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이걸 일본이 덮어버리게 되죠. 자, 이런 특징적인 유적지들. 1978년
자,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미군 공군 그 사병이었죠, 사병. 자, 이 사람은 그 뭘 발견했냐면 그 한때 경기도 연천군 전곡 유적. 자, 여기에서 그 아슐리안 계통의 주먹도끼를 발견합니다. 경기도 연천군 전곡 유적, 이를테면 이런 것들. 자, 이런 특징적인 어떤 유적지들이 시험에 나오니까요. 그런 것들을 좀 암기 포인트로 좀 이렇게 정해놓고 중요 유적지들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평남 상원 건무르동굴에서는 요거는 예전에 많이 나오도 요즘 참 안 나오는 거기도 한데 한때는 가장 오래된 구석기 유적이라고 평가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60만 년 전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충북 단양 금굴 유적, 우리 대한민국이죠. 충북 단양 금굴 유적에서 그 70만 년 전의 것으로 추정이 되는 포유류의 뼈 이런 게 나와서 현존하는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구석기 유적, 지금 현재 남아있는 구석기 유적은 충북 단양 금굴 유적이 됐는데요. 그 이전까지는 평남사원군 건무르동굴이 많이 언급이 됐어요. 주먹도끼와 외날집게 등이 출토가 되었다. 자, 요거. 자, 우리가 평남사원군 건무르동굴이라고 하는 자, 이거는 일단 구석기 시대 유적이 되겠고요. 구석기 유적. 우리가 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는 뭐냐면은, 그, 외날집게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사실 구석기 유적. 자, 이게 되겠습니다. 자, 니은에, 동굴이나 바위근을 막집을 짓고 살았으며, 그쵸. 동굴, 바위근을 막집. 자, 우리가 구석기 시대에 사람들이 거주하는 데가 이제 동굴. 그다음 바위근을은 뭐냐면은, 동굴하고 똑같아요. 근데 안에가 뻥 뚫려 있으면 동굴이고, 뒤에가 막혀 있으면 바위근을. 말 그대로 바위 뚫고 들어갔는데, 바위근을. 뒤에는 막혀 있지만, 또 막집을 짓고 살았으면 막지은 집. 불과 언어를 사용할 줄 알았다. 이 중기구석기부터 해서 불과 언어를 사용했다는 근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는 얘기고요. 후기구석기 시대에는 간접대기, 눌러대기 같은 방법으로 돌날석기를 만들었다. 우리가 구석기를 나눌 때 전기구석기와 중기구석기와 후기구석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요. 전기구석기는 이 주먹도끼로 대표가 되는 걸로 이게 뭐냐면 만능석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돌이 이렇게 뗀석기가 있으면 이걸 여러 용도로 사용하던 시기를 전기구석기라고 하는 거고요. 중기구석기는 이제 큰 몸돌에서 돌을 떼어내고 원래 이걸 사용하잖아요. 떨어진 돌 조각, 이걸 박편석기라고 하는데, 이거를 그 떨어진 돌 조각 격지라고 하고 박편석기라고 하는데, 요것도 나름 용도로 사용하던 걸 중기구석기라고 하고요. 후기구석기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지금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간접대기, 눌러대기라고 하는 이런 게 나오는데요. 말 그대로 뭐냐면, 쐐기 같은 걸 대고 내가 필요한 도구를 제작하는 단계야. 이렇게 쾅쾅쾅 쳐갖고 몸돌에서 돌을 떼어내서 내가 필요한 도구를 만들어서 사용하던 돌날 격지를 제작하는 이런 단계. 요걸 바로 우리가 후기구석기 시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돌날 석기, 격지, 석기를 제작하는 단계. 요게 후기구석기가 되겠습니다. 요것도 맞는 얘기. 자, 요것도 맞는 얘기, 맞는 얘기, 맞는 얘기. 자, 리을 한번 보세요. 대표적인 유적지로는 평남 온천 궁산리 유적, 제주 한경 고산리 유적 등이 있다. 이건 여러분이 꼭 암기해둬야 될 유적지긴 한데요. 평남 온천 궁산리 유적이라고 하는, 그리고 제주 한경 고산리 유적 둘 다 신석기 유적이 되겠습니다. 이건 틀린 얘기죠. 둘 다 알아두셔야 될 게 평남 온천 궁산 유적에서는요. 일단 빗살무늬 토기가 발견이 됐고요. 돼지 어금니를 갈아서 만든 낫, 그다음에 사슴의 뿔을 갈아서 만든 괭이, 뿔괭이 이런 게 발견이 돼서 당시에 돼지 어금니, 그다음에 사슴의 뿔을 갈아갖고 농기구로 사용을 했구나. 따라서 농경의 시작을 보여주는 평남 온천 궁산이 신석기 유적지가 되겠고요. 제주 한경 고산리 유적이라고 하는 거는 자 이거는요. 초기 형태 초기 신석기 유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름민무늬 토기, 덧무늬 토기, 눌러찢기문 토기 같은 이런 거와 함께 보통 이거 중석기에서 이제 대표가 되는 잔석기도 여기서 이제 출토가 되고 있는데요. 하여튼 신석기 유적지가 되겠습니다. 이거 지워버리시고요.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으로 갑니다. 다음 가라 유적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충북 단양 금굴 유적. 조금 전에 이제 전 문제에서 한번 설명을 드린 것처럼 70만 년 전의 것으로 추정이 되는 포유류의 뼈. 그래서 충북 단양 금굴 유적은 지금 남아있는 한반도 안에 있는 구석기 유적지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유적지로, 가장 먼저 발견된 건 아니에요. 가장 오래된 유적지, 70만 년 전 이걸로 보고 있죠. 자, 1번 문제 가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견된 구석기 시대의 유적이다. 이 최초로 발견된 거와 가장 오래된 구석기 유적은 다른 거죠. 충북 단양 금굴 유적은 70만 년 전의 것으로 가장 오래된 구석기 유적이고요. 가장 먼저 발견된, 최초로 발견된 구석기 유적, 이건 뭐예요? 우리 앞에서 한번 얘기한 것처럼 한북 종성 동간지 유적. 저
저기 두만강 유역에서 1933년에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의해서 발견이 된 한북종성 동관진 유적이 되겠습니다. 이게 발굴 조사가 된 건 1935년에 발굴 조사가 되는데요. 일본에서는 처음으로 구석유적지가 발견이 된 게 1949년이다 보니까 이때 35년, 33년 이때만 하더라도 일본에는 구석유적층이 없었거든요. 당시에 동아시아의 모든 문화는 일본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걸 주장하던 일본은 결국 한북 종성 동관진 유적 1935년에 발굴 조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요. 이거를 구석유적층으로 인정하지 않고 덮어버리게 됩니다. 어쨌거나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발견된 구석유적은 한북 종성 동관진 유적이고요. 자, 이거는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구석유적이 되겠습니다. 70만 년 전으로 추정이 되는 포유류의 뼈가 발견된 구분하셔야겠죠. 1번 지워버리시고. 자, 서울 암사동 유적. 이건 신석유적층으로 움집터가 발견이 됐고 탄화된 도토리 이런 게 발견이 됐죠. 바닥이 납작한 평저 모양의 빗살무늬 토기가 출토가 되었다. 여러분 빗살무늬 토기는 여기서 나오긴 했어요. 근데 여기는 뾰족한 모양의 빗살무늬 토기고 평저 빗살무늬 토기라고 하는 건 밑에가 평평한 거거든요. 이건 주로 어디? 동해안 일대 여기서 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해안 일대 우리가 그 서울 암사동 유적이나 그다음에 저기 어디야? 평남 온천 궁산 유적, 황해도 봉산 지탑 유적, 탄화된 조피가 나왔던 여기서는 바닥 모양이 뾰족한 형태 빗살무늬 토기가 출토가 되는 거죠. 다 한번 보세요. 강원도 양양 오산 유적. 양양이 바닷가죠. 동해안에 있는 거 오산 유적 이게 되겠고요. 폐충 유적으로 자 벌써 틀렸어요. 강원도 양양 오산 유적은 일단 폐충 유적이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요. 폐충은 오랫동안 바닷가에 있으면서 조개를 먹고요. 조개 껍데기를 무덤처럼 쌓아 올린 자 이런 유적지가 되겠는데요.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폐충이 만들어지려면은 주로 서해안이면 남해입니다. 물론 동해안에 그런 폐충 유적이 없느냐? 딱 하나 있어요. 저 위에 그 두만강 유역이 하나가 있긴 있는데 한북운기군 굴포리 서포항 유적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움푹 안으로 들어가 있는 두만강이랑 바다가 만나는 지역이라 거기는 이제 폐충이 형성이 돼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동해안은 폐충이 형성되기가 어려운 게 여러분 아시죠? 파도가 있잖아요. 파도가. 서해안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학생한테 제가 동해안에 왜 폐충이 없을까요? 그랬더니 뭐 조개가 안 나는데 아니요. 동해에서도 모시조개하고 다 있잖아요. 조개도 있어요. 있는데 다만 서해안처럼 조개를 잡기가 쉽지가 않은 게 서해안은 뻘이 있잖아요. 뻘이. 그리고 파랑이 심하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민물 썰물도 이렇게 있고 그래서 갯벌에서 이제 조개를 이렇게 꺼내다 먹고 조개 껍데기를 쌓아놓으면 이렇게 폐충이 형성이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파도가 심하고 이러다 보니까 더군다나 뻘이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그 폐충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게 그대로 보존돼서 남아있을 확률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남아있는 거는 한북운기군 굴포리 서포항 유적. 이 동해안에 있는 건 이것만 폐충 유적이고 나머지는 폐충 유적이 아닙니다. 이것도 집자리 유적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뼈를 이용한 낚시바늘과 토제 인면상. 이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그 강원도 양양 오산리를 대표하는 것 중에 뼈를 이용한 낚시바늘, 결합용 낚시바늘, 그 다음에 이제 그물추. 그물추가 뭔지 아세요? 그물 이렇게 만들어갖고, 그물이 잠겨야지 물고기 잡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돌로 만들어서 이제 그물추들을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아울러 토제 인면상. 이게 양양 오산리를 대표하는 걸로 왜 이렇게 점토 모양으로 갖다 놓고 얼굴 콕콕콕콕 찍어 놓은 자, 이런 형태. 토제 인면상이 발견이 되었다. 뒤에는 맞습니다만 요건 폐충 유적이 아니에요. 요것도 지워버리시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황해도 봉산 지탑 유적. 탄화된 피가 발견된 대표적인 신석기 유적이죠. 신석기 시대의 잡곡류를 경작했음을 알려주는 탄화된 좁쌀이 발견이 되었다. 정답 옳은 거 4번 정답이 되겠고요.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건 이 탄화된 불에 탄 좁쌀이라고 하는데 좁쌀은 쌀이 아닙니다. 요즘 학생들 모를 수도 있어요. 쌀이랑 다르죠. 조예요, 조. 이건 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좁쌀이라고 하지만, 자, 우리가 쌀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쌀 미자. 이거 벼농사를 통해 재배된 이걸 쌀이라고 하고요. 보통 좁쌀이라고 하는 건 조를 얘기하는 거야. 조, 피, 수수. 다 잡곡이거든요, 보리. 근데 옛날에 이제 어르신들, 우리 막 할머니나 이런 분들 보면 좁쌀, 수수쌀, 보리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건 그분들 때는 이제 쌀의 자급이 안 되던 시기에 쌀이 없으니까 일단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배를 채우기 위해서 보리나 수수나 그다음에 조 이런 거를 쌀 대신에 쌀이 없으니까 이제 드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걸 좁쌀, 보리쌀, 수수쌀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인 거지 그렇게 용어가 된 거지 좁쌀은 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 그 고급 뭐 이렇게 뭐죠 그
그 뚝배기집, 뚝배기밥집 이런 데 가면은 왜 이렇게 밥 나올 때 노랗게 해갖고 이렇게 막 박혀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조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조는 잡곡이고 요것만으로는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이걸 우리가 보조작물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쌀이나 보리나 이런 게 주곡작물이라면 사실 조는 보조작물에 해당되는 걸로 아주 깨알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이걸 좁쌀이라고 하는데 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어쩌면 신석기 시대에는 벼농사가 시행되기 이전의 단계, 이때는 조, 피, 수수를 재배하던 원시적 농경의 단계로 자, 신석기 시대 이 원시적 농경을 보여주는 게 바로 황해도 봉산 지탐리 유적. 자, 요거 아시겠죠? 자, 요거와 탄환의 조피가 발견된 유적, 또 평양 남경 유적을 또 들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습니다. 또 부산 동삼도 유적도 있고요. 여기서도 조하고 기장이 발견이 됐습니다. 정답은 4번 정답. 자, 3번으로 갑니다. 이 다음 자리에서 설명하는 구석기 유적을 고르면 이 유적은 1978년에 발견된 뒤 동아시아에서 최초로 서구나 아프리카의 전형적인 아슐리안 계통의 주먹도끼, 아슐리안 지방에서 나오는 주먹도끼가 출토되는 이런 식의 구석기 유적으로, 전기 구석기 유적으로 상당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자, 이외의 유적은 서양의 주먹도끼 문화권과 동아시아의 집게 문화권으로 구분된다는 기존의 모비우스, 미국의 고고학자였던 모비우스 약사를 완전히 폐기하게 되는 결정적 계기를 제공하였고, 동아시아 이런 식의 구석기 문화의 대표적인 유적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이 모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원래 아슐리안 지방,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고 이남은 주먹도끼 문화권, 고 이북은 집게 문화권에 갖고 이걸 확실하게 구분을 해놨는데요. 이 학자였던 주장과는 달리 지구 반대편, 바로 경기도 연천군 정곡리 유적. 자, 여기에서, 아슐리안 계통의 주먹도끼가 이제 출토가 된 거지, 이 안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당시 모비우스 이론을 완전히 깨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야. 그렉 보웬이라고 하는 미군 공군 상병인데, 당시가 한국인 여친이었던 이성미 씨와 함께 피크닉을 갔다가 여기서 커피 끓여 먹으려고 돌을 모으다가 우연히 발견했는데 그게 바로 이 아슐리안 계통의 주먹도끼였던 거죠. 고고학계에 완전 센세이션한 엄청난 이 소식을 가져다 준 게 경기도 연천군 정곡리에서 발견된 아슐리안 계통의 주먹도끼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정답 되겠죠. 자, 충남공주 석장리 유적도 시험에 참 많이 나옵니다. 이건 왜냐면 이름부터가 마을 이름의 석장리. 이것도 미국 학자들이 사실은 발견을 했는데요. 마을 이름이 석장리인 이유, 돌이 그만큼 많다는 거죠. 여기서는요, 전기 구석기 유물에서 후기 구석기 유물까지가 다 나오는,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에 총체적으로 다, 모든 시대의 유적이 다 나오는, 유물이 다 나오는 구석기 유적지가 되겠고요. 또 의미가 있는 건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는 남한 유적지, 구석기 유적지는 거의 대부분 70년대, 80년대에 발굴 조사가 됐는데요. 저거는 1964년. 그러니까 남한에서는 적어도 이제 우리 휴전 이후에 남한, 북한을 나눠서 볼 때 남한에서는 가장 먼저 발견된 구석기 유적층이 되겠습니다. 1964년에. 자, 그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 충북 단양 수양계 유적. 자, 이 소의 정강이 뼈에 새긴 물고기 모양, 이런 게 발견이 됐고요. 충북 단양 수양계 유적 같은 이런 유적지는 충주댐을 건설하면서 수몰된 유적지이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건 이것도 역시 후기 구석기 시대 유적을 대표하는 여러 가지 승배찌르기나 이런 게 출토가 됐죠. 강원도 양구 상무룡리 유적, 이건 강원도 양구 지역. 거기에 지금 이게 휴전선 있는 그 일대죠. 그 아래쪽인데요. 여기서도 이제 뭐냐면은 흑요석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백두산 흑요석.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백두산에 이제 화산 폭발로 형성된 흑요석이 이 진부령을 타고 이제 내려와서 있었던 걸로 보이는 흑요석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정답은 여기서 2번 정답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로 갑니다. 밑줄 친 이것이 처음 사용된 시기의 사회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것은 동물의 뼈, 흙, 돌 등으로 만들어졌으며 형태 역시 다양하다. 가운데에 구멍이 뚫려 있고 구멍에 막대기를 넣어 고정시켜 일종의 물레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좀 상상력이 필요해요. 가운데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대. 그리고 물레 역할을 이렇게 했다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황해도 봉산 지탐리 유적, 신석기 유적이네요. 그죠? 지탐리 유적과 강원도 양양 오산리 유적 등에서 출토가 돼요. 유적 등에서 사람들의 직조기술을 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가운데다 이제 막대기를 꽂고 직조기술, 그리고 이걸 무게추로 해갖고 끝에다 뭐예요? 실을 이렇게 감아놓은 다음에 팽글로 돌리면 뭐야? 여기 실이 중중중중중중중 감겨 나오는. 자, 이거와 함께 이 가락바퀴라고 하죠. 방추차라고 하는 가락바퀴. 항상 패키지로 묶여서 같이 나오는 게 뭐가 같이 나와요? 뼈바늘이 같이 나옵니다. 가락바퀴와 뼈바늘. 자, 이걸 통해서 아하, 신석기 시대의 원시적 직조기술의 시작, 이런 걸 보여주는 계기가 되는 거죠. 자, 이것이 처음 사용된 시기의 사회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신석기 시대. 1번 보세요. 조콩보리 등의 곡물을 반달돌칼로 수확을 하였다. 이 조콩보리 등의, 자, 이 봐봐, 여기 보리하고 콩이 나왔거든요.
자, 제가 아까 좀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신석기 시대는 조피 수수를 재배하는 원시적 농경의 단계다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거를 보조작물이라고 말씀드렸거든. 보조작물과 주곡작물의 차이는요. 주곡작물은 그것만으로도 먹고 살 수 있는 거, 쌀, 보리, 콩, 밀 이런 건 주곡작물. 보조작물은 조, 수수, 피 뭐 이런 것들은 기장. 이건 보조작물이 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조피수를 재배하는 단계는 신석기가 맞아요. 원시적 농경의 시작, 신석기 시대. 자, 그런데 쌀, 미고기나 아니면 보리, 그 다음에 콩을, 자, 주곡작물 이렇게 본격적으로 재배하는 농경의 본격화 이런 단계는 어느 시대? 청동기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 좀 구분을 좀 해두시고요. 조, 콩, 보리, 조피수수는 신석기가 맞지만 콩이나 보리 등의 곡물을 또 여기 뭐가 나와? 반달도록할. 요건 벼이삭을 자를 때 사용하던 걸로 요렇게 생긴 거죠. 반달도록할. 간석기는 간석기지만 요렇게 날이 요렇게 있어갖고요. 여기다 끈을 요렇게 연결을 하고 그리고 여기 손을 넣어서 벼이삭을 자를 때 사용하던 거 요걸 바로 반달도록할이라고 하는데 요걸 갖고 벼를 수확을 하였다라고 하는 거. 농경의 본격화 바로 어느 시대? 청동기 시대가 되겠습니다. 1번 지워버리시고요. 2번에 움집 자리는 직사각형이었으며 직사각형의 움집 언제 등장하죠? 청동기 시대에 등장을 합니다. 신석기 시대에는 움집을 지을 때 밑에를 파고 이렇게 만들고요. 강가나 그 해안가에. 그 다음 위에서 볼 때는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돼갖고 원형의 움집. 가운데 화덕이 있고요. 그 다음 저장구덩이를 여기다 이렇게 파죠. 여기다 파갖고 여기서 이제 뭐 빗살무늬통이나 이런 게 나오는. 위에다가는 갈대잎 같은 거 이렇게 덮어갖고 만드는 요런 형태. 요런 형태의 움집이 신석기 시대의 움집이 되겠죠. 직사각형이었으며 점차 지상가옥화되었다. 지상가옥이 되는 것도 어느 시대? 청동기 이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워버리시고요. 덧무늬 토기, 눌러 찍기문 토기 등이 사용이 되었다. 요거 맞는 얘기죠. 우리가 토기는 제가 이론 강의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면은 자, 우리가 그 청동기나 이제 뭐 신석기나 이런 걸 사용하던 시기를 보면 청동기 초기에도 여전히 신석기 시대에 사용되던 발달된 간석기가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새로운 토기의 사용이라고 하는 건 새로운 문물이 유입됐다는 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근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토기는 시기별로 여러분이 구분을 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민무늬 토기라고 하는 건 청동기를 대표하는 토기지만 이름 민무늬 토기, 이건 신석기 시대. 무늬가 없는 토기임에는 맞는데 청동기 민무늬 토기보다 훨씬 더 투박한 형태의 토기, 이름 민무늬 토기. 그 다음에 덧무늬 토기, 약간 겉에 덧무늬, 덧칠에 있는 무늬가 들어가 있는 거. 눌러 찍기문 토기, 요거 다 신석기 시대 토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눌러 찍기문 토기, 눌러서 막 찍기 무늬가 들어가 있는 덧무늬 토기 등이 사용이 되었다. 정답은 3번 정답이 되겠고요. 자, 공동체 사회가 분화가 되어 계급이 발생을 하였다.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까지는 아직까지는 계급이 없던 평등사회가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잉여 생산물인데요. 구석기 시대에는 먹을 걸 찾아 돌아다니고 사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먹을 게 풍족하지 않으니까 이걸 굳이 뭐 분배하는 과정에서 뭐 분배할 것도 없어요. 항상 부족하니까. 신석기 시대에도 농경이 시작이 돼서 그 전보다는 그래도 먹고 살만해졌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잉여 생산물이 많지가 않아. 그럼 잉여 생산물이 많지가 않다는 거는 이걸 분배하는 과정에서 아직 빈부격차가 나타나기 이전의 단계였다는 거죠. 자, 빈부격차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거, 요거는 이제 잉여 생산물이 아주 많아진 농경도 본격화가 되고요. 벼농사도 시작이 되고 그리고 집단 취락이 형성이 되면서 집단 노동이 가능해진 그런 시기, 바로 청동기 시대가 되면 이제 잉여 생산물이 많아지게 되면서 이걸 분배하는 과정에서 많이 가진 사람과 적게 가진 사람, 바로 계급이 형성이 되는 거고요. 빈부격차가. 아울러 이걸 뺏고 빼앗기고 하는 자, 이런 과정에서 이제 정보 활동이 시작이 되고 전쟁이 시작이 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청동기 이후의 사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구석기하고 신석기까지는 계급이 없는 평등사회, 청동기 이후에 계급의 발생, 이제 공동체 사회가 분화되는 과정 나타나게 되는 거죠. 청동기 이후 사회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정답이 되겠네요. 자, 5번으로 갑니다. 다음 도구가 처음 사용된 시기의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승배찌르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승배찌르개는 승배라고 하는 게 이제 이음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도구가 있으면 이음도구가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가 되겠는데요. 가운데 여기다 이제 이음도구를 이렇게 연결해 갖고, 그리고 요게 이제 짝대기 같은 걸 연결해서 요 이음도구야. 요 승배찌르개는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뾰족하게 되어 있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짱돌을 그냥 사용하던 시대에서 이제 이렇게 이음도구를 이용해 갖고 화살촉, 화살을 만들거나 아니면 창을 만들거나 하는, 어때요? 구석기 시대 중에서 좀 발전된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언제 등장하는 거야? 후기 구석기 시대에 등장을 하는, 여기 승배찌르개.
가 되겠습니다. 요즘 잘 인정하지 않지만 이제 구석기에서 신석기 넘어가기 전에 중석기 시대라고 하는 요 시기, 여기까지 보통 이야기하는데 원형이나 모서리가 둥근 반지하의 움집에서 거주를 하였다. 일단은 원형이나 모서리가 이거 원형이라는 뜻이죠. 이것도 모서리가 둥근 반지하의 움집이라고 했는데 모서리가 둥글다는 것도 원형이라는 거죠. 반지하의 움집에서 여기서 거주를 하였다라고 하는 거. 어느 시대예요? 신석기 시대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승배찌르개라고 하는 자 이거는 후기 구석기에 해당되는 거고 요거는요 신석기 시대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고 그지? 자 여기 기억 지워버리시고요. 자 니은에 이름인문지 토기 신석기 초기 형태의 토기가 되겠죠. 전문적인 기술자가 등장하였으며 사유재산 제도가 나타났다. 전문적인 기술자 물건을 만드는 기술자가 등장을 했다. 직업의 분화가 이루어졌다는 거거든요. 그 어느 시대가 되겠어요? 직업의 분화가 이루어지는 거 청동기 이후가 되겠습니다. 계급의 분화 직업의 분화 남녀의 역할 분화도 청동기 시대예요. 왜냐하면 정보 활동이 시작이 되면서 여자는 주로 집안일을 담당을 하고 남자는 주로 농경과 전쟁 같은 바깥일을 담당하는 남녀의 역할 분화도 청동기 이후가 되겠습니다. 요거. 그 다음에 사유재산 제도가 등장했다 확실하죠? 어느 시대? 청동기 이후가 되겠습니다. 요것도 지워버리시고 요것도 틀렸고 요것도 틀렸고 자 디귿 반달돌칼 선민사상을 내세워 반달돌칼은 벼이삭을 자를 때 사용하던 반달돌칼 간석기이긴 하지만 요게 제작됐던 시기는 어느 시대? 청동기 시대가 되겠습니다. 청동기 시대에는요 선민사상 이게 선택된 민족이다라고 하는 사상을 얘기하는 거죠.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천손 사상. 하늘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사상, 천손. 그 다음에 선민사상, 선택된 민족이다라고 하는 거. 군장이 자기 어떤 권력의 원천을 어디? 하늘에서 찾고자 하는 거. 이걸 선민사상, 천손 사상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걸 내세워 부족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지배 세력이 등장을 하였다. 선민사상, 천손사상. 군장이 자기의 권력의 원천을 하늘에서 찾고자 하는 거예요. 하여튼 요게 강조하는 지배 세력이 등장했다. 군장. 맞는 얘기 되겠습니다. 자, 리을에 잔무늬 거울. 잔무늬 거울은요, 철기 시대. 청동기 시대의 거치무늬 거울이 철기 시대에는 잔무늬 거울이 되거든요. 자, 청동기 시대에서 이제 BC 5세기에 철기가 유입되고 철기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무기나 여러 가지 도구들은 철기로 대체가 됐지만 재사용 도구, 강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재사용 도구는 그대로 청동기가 사용이 되거든요. 다만 청동기가 발달합니다.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에 사용되던 비파형 동검이 세형 동검으로 철기 시대 이후에 그 다음에 거친 무늬 거울이 보다 정교해진 잔무늬 거울로 바뀌게 되는 이걸 우리가 청동기의 의기화 재사용 도구로 바뀌었다. 또 청동기의 한반도의 독자적 제자. 왜냐하면 주로 잔무늬 거울과 세형 동검은 한반도에서만 주로 발견이 되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이제 고조선이 보통 청동기 시대에 형성된 국가인데 BC 5세기에 철기로 유입되는 그 시기에 고조선이 중국 세력의 공격을 받아갖고 고조선의 가격 자체가 한반도로 이제 국한이 돼요. 그러면서 철기 시대 이후에 주로 제작이 됐다고 하는 세형 동검과 잔무늬 거울은요 주로 어디에서? 한반도에서만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한반도 청동기의 독자적 발전이라고 보기도 하는데요. 이게 바로 잔무늬 거울이 되겠죠. 철기 시대가 됩니다. 출입구 시설이 붙은 여자형 집에 부뚜막 시설이 나타났다. 일단은 부뚜막 시설은 온돌 장치를 얘기하는 거 알죠? 돌 이렇게 데펴갖고 부뚜막. 그래서 뒤로 연통 빠져나가게 하고 돌을 데피는 철기 시대. 그 지금 어디야? 저기 미사리 유적, 미사동 유적 이쪽에서 주로 이제 처음에 발견이 됐던 거고요. 이 여자형 철자형 가옥이라고 하는 건 집자를 얘기하는 건데 위에서 보면 여자형이라고 하는 건 여자가 요거죠? 여자형 가옥 그렇잖아. 여자가 여자. 그 다음에 철자형 가옥. 철자형 가옥은 이렇게 생긴 거. 위에 집자리 자체 이렇게 생긴. 이게 처음 발견된 거는 지금의 강릉, 강원도 강릉과 동해시에서 주로 발견이 됐는데 그래서 한때는 이게 동예의 가옥이다라고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문막이라든지 횡성이라든지 또는 경기도 일대에서도 이게 발견됨으로써 아마도 철기시대 중부지방에서 여러 군데에서 만들어진 가옥의 형태가 아니겠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철기시대 가옥, 여자형, 철자형 가옥, 부뚜막 시설까지 요거 맞는 얘기 되겠습니다. 정답은 디귿과 리을이요. 4번 정답이 되겠네요. 자, 6번으로 갑니다. 다음 가라 선사유적지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역시 유적지 문제. 제천 전말동굴. 이거는 아주 잘 나오진 않아요. 근데 제천 전말동굴은요. 일단은 그 1번 가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 5세 정도로 추정되는 자, 어린아이의 뼈가 출토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자, 요거는 꼭 기억하시죠. 이거는 오히려 잘 안 나오는데 요건 기억하시죠. 5세 정도 아이로 추정되는 어린아이의 뼈가 통째로 나왔다. 우리나라는 산성토양이라 제가 이론 강의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신을 매장하거나 이러면은
진짜 뭐야, 그 백골 상태가 되는데 얼마 안 걸려요. 몇 개월 안 걸려요. 그리고 뼈도 완전히 삭아서 없어지는 게 한 7, 80년? 길어야? 그러면 이렇게 뼈가, 그러니까 사람의 뼈가 나왔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덜 산성토이거나 아니면은 석회암지대. 석회암지대는 시멘트의 원료가 되다 보니까 이게 물에 녹잖아요. 그래서 석회암이 시멘트의 원료가 되는 게 똑똑 떨어져 갖고 뼈가 코팅이 되는 거야. 그 상태로 남아있는 경우들이거든. 그래서 여기 충북청원 두루봉동굴이라고 하는 자연인데요. 이 두루봉동굴도 여기 석회암지대예요. 그래서 처음에 여기 동굴이 발견되어 딱 들어가 보니까 아이의 뼈가 딱 있어서 처음에 신고가 된 거는 이게 누가 사체를 유기했나 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5세 정도 아이로 추정되는 구석지시대 층에 여기서 발견된 아이의 뼈, 석회암지대. 자, 충북청원 두루봉동굴이 되겠습니다. 1번 지워버리시고요. 자, 여주 흔합리 유적. 요거는 일단 이건 구석기고, 이건 어느 시대 유적이에요, 요거는. 여주 흔합리. 벼농사의 흔적을 보여주는 청동기 시대 유적이에요. 여주쌀, 이천쌀 지금도 유명하죠? 그래서 경기도 여주 흔합리 유적. 자, 여기하고 평양 남경 유적이라든지 또 충남부여 송국 유적. 요 세 개 유적에서는 불에 탄 쌀이 발견돼서 청동기 시대의 벼농사의 시작을 보여주는 유적지다. 지금 좀 암기해 두세요. 자, 경기도 여주 흔합리 유적, 그 다음에 평양 남경 유적, 마지막으로 충남부여 송국 유적, 요 세 군데에서는요, 불에 탄 쌀, 탄화미가 발견이 돼서 벼농사의 시작을 보여주는 청동기 시대 유적이 되겠습니다. 2번 한번 보세요. 나에서는 불에 탄 쌀과 함께 자, 이건 맞아. 여기까지는. 불에 탄 쌀, 탄화미가 발견된 거. 다산을 상징하는 여신상이 발견되었다? 잠깐, 여기서. 다산을 상징하는 여신상. 벌써 여신상이 발견됐다는 거는 남성이 주도가 된 사회가 아니라 아직까지 여성, 다산을 상징하는 여성이 중심이 된 모계사회라는 얘기죠. 모계사회는 어느 시대까지예요? 신석기 시대까지. 아직 전쟁이 시작되기 이전 단계에서는 아이를 낳은 엄마를 중심으로 해서 모계사회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요. 가계가 형성이 되는데 신석기 시대. 그래서 울산 지역이죠. 울주 신암리 유적이라든지 여기 거기서 발견된 비너스상 비슷하게 생긴 여신상이나 또 그 북한 쪽이죠. 함경도 청진 농포동 유적에서 발견된 여신상 같은 경우에는 다산을 상징하는 걸로 신석기 시대의 모계사회적 전통 이런 걸 보여주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가 아니라 신석기 시대의 모계사회적 특징을 보여주는 이런 유물들이 다산을 상징하는 여신상 등등이 되겠습니다. 청진 농포동이랑 울주 신암리 유적이요. 자, 3번 구석기적으로 한북 종성 동관리 유적. 1933년에 발견이 됐고 35년에 발굴 조사가 된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발굴 조사된 구석기 유적이 되겠습니다. 다는 1960년대 한반도에서 최초로 발견된 구석기 시대 유적이다. 한반도에서 최초로 발견된 구석기 시대 유적은 맞는데 1960년대가 아니라 언제예요? 1933년에 발견돼서 35년에 발굴 조사가 됩니다. 일제강점기에. 이것도 지워버리시고요. 자, 온천 공산 유적. 평안남도죠. 온천 공산이 뿔괭이와 함께 돼지 이빨을 갈아 만든 낫이 출토가 되었다. 앞에서 제가 문제를 한번 말씀드렸어요. 평남온천 공산 유적이라고 하는 여기서는 빗살무늬 토기가 발견이 되었고요. 돼지 어금니를 갈아서 만든 낫, 그 다음에 사슴의 뿔을 갈아서 만든 뿔괭이가 발견됨으로써 당시의 농경의 시작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석기 유적지가 되겠습니다. 몇 년 전까지 아주 시험에 많이 나왔고 또 나올 수 있고요. 자, 정답은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7번으로 갑니다. 선사시대 예술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기억을 보세요. 울주대공리 방구대 암각화에서는 요 암각화가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왜 고래 그림, 그 다음에 호랑이, 거북이, 새, 사슴 이런 그림들 암각화로 새겨져 있는 이게 울주대공리 방구대 암각화거든요. 자, 동심원과 함께 여러 가지 주술적 의미의 문양이 발견되었다. 이거는 뭐예요? 동심원, 태양을 상징하는 요 동심원. 자, 요거와 함께 동심원. 여러 가지 어떤 주술적 의미의 문양, 뭐 이렇게 생긴 거 기억하실 겁니다. 이렇게 생긴 거. 뭐 신의 얼굴이라고도 하고 방패형문이라고도 하고 검파형, 검의 순잡이라고도 하는데 뭐 이렇게 생긴 게 사방에만 박혀 있는 거. 요거는 고령 양전동 알터 바위 그림 또는 장기리 암각화라고도 하는데요. 고령 양전동 알터 바위 그림. 그거 관련된 내용이 되겠죠. 기억 지워버리시고요. 오히려 울주 대공리 방구대 암각화에서는 이렇게 고래 모양. 자, 이런 것들, 고래 모양. 새끼를 얹은 고래라든지 작살에 꽂힌 고래, 이런 것들이 주로 사방에서 발견이 되고 있죠. 이렇게 고래 모양들. 발견이 되고 있는.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사슴도 이렇게 있고요. 잘 그렸죠? 이렇게.
사슴 모양 이런 것들 이렇게 암각하다 이런 게 있는 게 울주 대공리 방구대 암각화. 자, 기억 지워버리시고 니은 충북 청원 두루봉 동굴에서는 사람의 얼굴을 새긴 사슴뼈가 출토가 되었다. 충북 청원 두루봉 동굴이라고 하는 자역에서는요 일단은 5세 정도 아이의 뼈가 통째로 나오기도 했지만 이 사슴뼈도 나와요. 사람의 얼굴을 새긴 사슴뼈 출토가 되었다. 이것도 맞는 얘기 되겠고요. 자, 디귿 울산 검단위 유적에서는 이것도 청동기 시대 유적인데요. 울주 또는 울산 검단위 유적은 언덕 위 구릉이 청동기 취락을 보여줍니다. 신석기 시대에는 전쟁이 시작이 안 되니까 어로활동, 자역에 유리한 강가나 해안가에 주로 마을이 형성이 됐다면은 취락이 형성이 됐다면 청동기 시대에는 전쟁이 시작이 되니까 언덕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방어에 유리한 곳으로. 그리고 울주 여기에 있는 검단위 유적은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언덕 위에 사각형이었던 움집을 짓고 취락이 형성이 되고요. 마을 주변에 환호라고 하는 건 삥 둘러서 홀을 파놓는 거야. 방어시설로서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한 환호를 삥 둘러서 파는 자 이런 형태가 되겠고요. 그래서 울산 검단 유적에서는 환호라고 하는 자 이거와 환호 이런 흔적들이 발견이 됨으로써 방어시설을 보여주는 집자리 유적이 되겠어요. 고래, 사슴, 거북, 호랑이를 새긴 암각화가 발견이 되었다. 이거 아까 뭐라고 그랬어? 울주 대공리 방구대 암각화 기억에 나와 있는 이거 지워버립니다. 리을 인천 옹진 소야도와 부산 동삼동에서는 둘 다 바닷가죠. 주술적 의미의 조개 껍데기 가면이 발견이 되었다. 맞습니다. 얼굴에 섰다기보다는 이렇게 막 주렁주렁 달아놓고 주술적 의미에 사용이 됐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옹진 소야도 부산 동삼동 특히 요즘 제일 핫하게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신석기 유적으로 여기는 부산 동삼동 유적인데 탄화된 조화 기장이 발견되기도 했고요. 또 동삼동 유적에서는 조개 껍데기 가면 이런 것도 발견이 되고 자, 아울러 이 동삼동 유적 자역에서는요, 일본과 원거리 교역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에 일본과 교역을 했다는 건 좀 믿기지 않지만, 통나무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조몬토기, 일본의 조몬토기까지 발견이 돼 갖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규슈산 흑요석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흑요석은 앞서 얘기한 대로 화산 폭발로 형성이 되는 건데 나오는 건데요. 화산 폭발과 함께 마그마가 식으면서 나오는. 그래서 주로 이제 유리가 왜 모래 같은 걸 강하게 녹인 다음에 물에다 식혀서 만들잖아요. 유리가 어때요? 탁 치면 잘 깨지거든요. 이렇게 유리가. 그것처럼 흑요석도 경도가 낮아갖고 치면은 빡 깨져. 그 면이 되게 날카로운 거지. 그래서 그거를 나무 사이 같은 데 꽂아갖고 톱난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나무 끝에 꽂아갖고 창난로 주로 사용하는 게 이제 좀돌날석기라고 하는 흑요석인데요. 다만 흑요석은 이제 화산 폭발로 형성이 되는 거고 이 분자 구조가 마그마의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엑스레이 투시를 하다 보면은 이게 백두산산인가 아니면 일본산인가 이게 확연히 다르거든요. 구조 자체가.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강원도 양구 상문용리나 양양 오산리 등에서 발견된 흑요석은 이건 백두산산. 그거는 백두산산이라고 하는 건 백두산 쪽에서 뭔가 진부령을 통해서 쭉 해서 내려왔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왔다는 게 이해가 되는데 부산 동삼동 여기서 발견된 또 거문도 일대에서 발견된 흑요석 이건 특이한 게 뭐냐면은 일본 규슈산. 진짜 이건 언빌리버블한 거죠. 왜냐면은 정말 신석기 시대에 당시에 동력선이 없잖아요. 무슨 뭐 돛담배도 없던 시기인데 정답 통나무배와 노를 하나 잡고 일본의 조몬토기를 싣고 어떤 미친 쪽발이 하나가 뭐예요? 이렇게 진짜 노를 저어갖고 수백 킬로를 왔다는 사실을 이렇게 그 얘기할 수밖에 없는 자 이런 그 일본 규슈산 흑요석이 여기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통나무배 이런 거와 함께 자 어쨌건 요거 부산 동삼동 유적 아주 중요하고요. 조개 껍데기 가면이 발견됐다. 맞는 이야기 되겠습니다. 정답이 되는 건 니은과 리을이요. 4번 정답이 되겠네요. 자, 8번으로 갑니다. 다음 자료에 밑줄친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이 토기 형태는 바닥면이 뾰족한 첨저형과 밑에가 뾰족한 거 편평한 이렇게 화분 모양 밑에가 평저형 두 종류가 있다. 첨저형은 주로 서해안과 남해안 지역,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빗살무늬 토기죠.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빗살무늬 토기가 밑에가 뾰족한 게 있고요. 뾰족하다 이거야, 밑에가. 그 다음에 화분 모양의 평저형, 평평하다, 밑에가. 아래쪽이 평평하다. 이건 아래쪽이 뾰족할 첨탑할 때, 첨자, 두 종류가 있다. 첨저형은 주로 뾰족한 거는 서해안과 남해안 일대에서 주로 분포하고 있고 평저형은 동해안 일대에 주로 분포하며 지역적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강가나 해안가에서 확인되고 주로 주거지에서 출토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보인다. 이 토기보다 앞선 시기의 토기로는 덧무늬 토기, 눌러치기문 토기, 또 이름의 무늬 토기 등이 있는데 그 어느 시기겠어요?
신석기 시대가 되겠습니다. 이름문이 토기, 덧문이 토기, 눌러찍히문 토기, 그리고 후기 형태로 등장하는 게 바로 빗살문이 토기가 되겠죠. 신석기 시대. 한편 이 시기에는 신석기 시대에는 삐리리리리리 뭐가 있었다. 여기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걸 보기 위해서 고르면 신석기 시대의 특징. 집 근처에 텃밭 등을 이용하여 조, 기장 등을 재배하였다. 조피, 수수, 기장 등을 재배하였다. 보조작물을 재배하는 거 맞는 얘기 되겠습니다. 동글뱅이 쳐두시고요. 일본산 흑요석의 출토로 보아 원거리 교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신석기 시대에 이미 부산 동삼동이나 검은도 일대에서 발견된 흑요석은 일본 규슈산 흑요석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통해서 믿기지 않지만 정말 뭐예요? 원거리 교류가 있었다. 일본과의. 자, 이걸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 자, 맞는 얘기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죠? 정답은 1번 정답이요. 주술적 의미가 담긴 호랑이 모양과 말 모양의 띠고리 장신구를 사용하였다. 호랑이 모양과 그 다음에 말 모양의 띠고리 장식, 뭔지 모르겠지만 띠고리 장식, 요게 나오는 장신구가 장식을 얘기하는 건데요. 주술적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데 요게 뭘로 제작이 된 거? 청동기로 제작이 된. 여러분 뭐 날씬한 국사나 기본서 보시면 그림으로 제가 실어놨는데요. 호랑이나 말 모양의 띠고리 장식, 청동으로 제작이 된. 이거는 청동기의 의기와 등등을 보여주는 걸로 주로 학자들은 철기시대 청동기를 많이 보고 있는데 많이 보고 있다고 제가 얘기했죠. 무슨 얘기냐면 그냥 청동기 시대 걸로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청동기 또는 초기 철기 시대에 나왔다 제작이 됐던 청동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신석기하고는 관련이 없죠. 지워버리시고 사람이 죽으면 껴목걸이와 함께 돌널 무덤, 돌무지 무덤에 매장을 하였다. 이 돌널 무덤은 널은 관을 얘기하는 거고 돌널은 석관묘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이건 석관묘 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돌무지 무덤이라고 하는 거, 돌무지 쌓은 거 이걸 얘기하는 거죠. 돌널 무덤은요, 고인돌의 지하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자 고인돌 이렇게 만들 때 고인돌 동서남북에 돌을 얹고 위에다 돌 얹어놓은 고인돌이 나오죠. 그러면 지하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땅을 판 다음에 넓적한 돌을 갖다가 옆에다가 이렇게 돌을 옆에 모서리에다가 그 벽면에 세워서 돌관을 만들고 여기 사람을 매장을 하고요. 위에다가 이걸 뚜껑을 이렇게 덮어요. 돌관을 덮고 그리고 위에다가 이제 고인돌을 세운 자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래는 돌널 무덤 석관묘, 위에는 지성묘라는 고인돌이 세워져 있는 이런 형태. 고인돌, 돌널 무덤, 그리고 큰 돌이 없을 때는 돌무지를 쌓는 돌무지 무덤, 전부 다 청동기 시대 분장의 무덤이 되겠죠. 이 크기에 따라서 여기 묻힌 사람의 힘을 반영을 하고요. 청동기 시대. 정답 신석기와 관련해서는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 기억 리을에 들어갈 용어를 바르게 배열한 것은 돌칼이나 돌랏 등 간석기 농기구를 이용한 조피, 수수 등의 재배가 시작이 되면서 벌써 나왔잖아. 간석기, 돌칼, 돌랏, 간석기 농기구를 사용을 해서 조피, 수수 등을 재배했다. 어느 시대? 신석기 시대가 되겠죠. 이에 따라 산업혁명에 비할 만한 엄청난 경제적, 사회적 변화가 나타났는데 호주 역사학자 고든 차일드는 이러한 변화를 뭐라고? 신석기 혁명이라고 표현을 했죠. 신석기 혁명이다. 네일리스틱 스톤 임플리먼트 레볼루션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청동기 시대에 접어들면서 반달 돌칼의 사용은 일부 저습지에서 니은이 점차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반달 돌칼의 사용이라고 하는 청동기 시대에 여러분이 반달 돌칼이라고 하는 작은 벼농사를 시장을 보여주는 걸로 저습지에서 뭐가 확대가 돼? 벼농사의 확대 이걸 가져왔다. 니은은 벼농사. 자, 고인돌과 집터에서 출토가 되는 유물을 통해 볼 때 청동기는 무기나 공구로 사용되었는데 되게 중요한 얘기죠. 청동기는 주로 무기, 비파형 동검, 화살촉, 공구, 도끼나 이런 걸로 주로 사용이 됐는데 대표적 무기로는 청동화살촉과 비파형 동검을 들 수가 있다. 철기 시대에는 무기나 도구가 철기로 대체가 되면서 청동기가 의기화되는 모습. 아무래도 무기나 도구라고 하는 건 강도를 필요로 하니까 BC 5세기에 철기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철기로 대체가 됐는데요. 그렇다고 청동기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강도를 필요로 하지 않은 거는 청동기로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청동기가 의기화되는 이런 양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의기화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세형동검이나 자문이 거울이 제작이 되는데 청동기 의기화. 세형동검은 가는 형태의 어떤 동검. 자, 이게 되겠고요. 여러분 세형동검이라고 하는 건 가늘 세자입니다. 이게 가늘 세자. 세형. 가는 형태의 동검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가는 형태의 동검은 얇은 형태로 비파형 동검보다 얇은 형태인데 요거는 철기 시대에 제작이 된 걸로 비파형 동검에 비해서 일단은 훨씬 가늘어요. 가는데 이거는 비파형 동검처럼 뭐 실제 전투에 사용될 가능성은 제로야.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이미 철기 시대가 되면 청동 검은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잔무늬 거울이나 세형 동검이 제작되었는데 이러한 청동기를 제작하는 틀로서 뭐가 제작이 돼요? 거푸집.
거푸집이라고 하는 게 청동을 만드는 틀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는 용범이라고 한자로 보통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요걸 이야기합니다. 거푸집. 자, 그럼 신석기 혁명. 자, 그리고 변홍사의 시작. 그 다음에 비파형 동검. 자, 그리고 거푸집. 이렇게 돼야겠죠. 정답이 되는 거 변홍사 비파형 거푸집 2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간석기 혁명이란 말은 못 들어봤죠. 말도 안 되는 거고. 반농사님이 신석기부터 시작이 되긴 하는데 청동기 시대에는 변홍사의 시작이 중요한 특징이 되겠고요. 또 세형동검은 철기 시대 이유가 되겠고, 자, 이렇게 거친 문제가 오른 청동기 시대 거울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정답이 되겠네요. 자, 10번으로 갑니다. 우리나라 청동기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비파형 동검은 직선형 검신, 단일 주조식 형태의 중국 은나라 주나라, 중국에서 나온 은나라 주나라 개통을 이었다. 자, 우리가 비파형 동검은 이론 강의 잘 듣는 학생은 기억하시겠지만 이게 우리나라 비파형 동검의 특징은 비파 모양, 중국의 악기죠. 자, 비파, 중국 악기예요. 비파 모양으로 생긴 요거 약간 좀 여기가 뚱뚱해야 되는데 요거. 그다음에 손잡이가 이렇게 분리가 돼 있어. 그리고 손잡이 장식, 무게멈치라고 하는 손잡이 장식. 요렇게 3단 분리 형태로 이렇게 발견되는 게 우리나라 비파형 동검인데요. 직선형도 아니고요. 세형 동검이 직선형이잖아요. 중국에서 나온 것처럼. 근데 이거는 이렇게 비파형으로 생겼고 단일 주조식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3단 분리 형태로 되어 있다는 면에서 중국의 은나라 주나라 계통의 청동기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은주 계통의 청동기는요, 단일 주조, 하나로 그냥 일체형으로 주조를 해요. 근데 우리 거는 3단 분리 형태로 돼 있어서 이게 다르고요. 두 번째 중국 건 직선형이라고 한다면, 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비파형으로 생겼다. 이것도 다른 점이죠. 그래서 중국의 은나라 주나라 계통의 청동기와는 다르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지워버리시고요. 촌락 주위에,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가 되면 아무래도 촌락, 집단 취락이 형성이 되고 전쟁이 시작이 되니까 촌락 주위에 목책, 나무로 만든 성책이야. 목책이라고 하는 건. 환호, 언덕 위에 취락이 이렇게 했고요. 마을 주변에 삥 둘러갖고 또랑을 파. 이걸 환호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성책, 나무로 목책을 세워갖고요. 방어시설을 만들고, 바깥쪽 둘레에 환호를 두른 큰 규모, 집단 취락이죠. 큰 규모의 집단 취락이 등장을 하였다라고 하는 거. 자, 니은. 요거 맞는 얘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동기 시대 관련해서 동글뱅이 쳐두시고요. 자, 디귿. 조와 기장뿐만 아니라 보리, 콩, 쌀 등의 더욱 다양해진 농경 생활이 전개가 되었다. 자, 조와 기장, 조피, 수수 같은 이런 조와 기장뿐만 아니라 보리, 콩, 쌀. 그러니까 아까 우리 청동기 시대가 되면 뭐라고 그랬어요? 조, 수수, 기장. 그 다음에 피, 이런 건 신석기 시대이면 재배가 되기 시작을 하지만 여기 보리, 콩, 쌀 같은 주곡작물이 청동기 시대 이후에는 재배가 되기 시작을 해서 보다 다양해진 농경생활.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변화가 뭐야? 바로 잉여 생산물의 증대가 되는 거죠. 잉여 생산물의 증대가 바로 또 빈부격차, 이게 계급의 발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맞는 얘기 되겠습니다. 정답이 되는 건 3번 정답이고요. 이른민문이 토기와 함께 원형, 방형의 덧띠 토기, 검은간 토기를 제작을 하였다. 이른민문이 토기가 언제예요? 벌써 이게 신석기 시대. 이거 자체가. 민문이 토기는 청동기 시대인데요. 이른민문이 토기는 신석기 시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원형이나 방형, 둥근 형태 이렇게 돼 있는 이런 형태 덧띠토기. 덧띠토기는 뭐냐면은 전체는 민무늬 토기인데 입구 쪽에다가 삼각형 타원형의 띠를 이런 식으로 둘러서 붙이는 덧띠토기. 그러니까 민무늬 토기는 전체적으로 민무늬 토기인데 띠를 겉에다 둘러서 붙이는 형태로 이건 철기 시대에 나온 토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검은간 토기라고 하는 것도 전적으로 민무늬 토기인데 겉에다가 흑연을 발라갖고 빡빡빡빡 갈아놓은 자 이런 형태가 되는데요. 덧띠 토기, 검은간 토기 이런 게 나면 무조건 여러분은 철기시대 이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이 되는 건 3번 정답 되겠네요. 자, 11번으로 갑니다. 밑줄 친 이 도구가 처음 사용된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이 도구는 곡식에 나달을 거두는 데 쓰던 도구로 한쪽이 곱고 다른 한쪽이 둥근 모양의 반월형, 반달 모양, 반달 돌칼이죠. 형태를 이루고 있다. 한복판이나 등 쪽에 구멍이 1개 내지 2개가 뚫려 있는데 구멍 사이에 끈을 깨서 자 손가락을 여기다 걸고요. 요쪽은 나를 이용해서 반달 모양 손가락을 집어넣어 사용을 했다. 요하 유역에서부터 한반도 남단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서 출토가 되며 일본으로도 전파가 되었다. 뭐 반달 돌칼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요거 벼농사의 시작을 보여주는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돌칼 이게 되겠습니다. 이 도구가 처음 사용된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청동기 시대. 생산물의 분배와 사유화로 빈부격차, 계급의 분화가 이루어졌다. 그쵸. 잉여 생산물이 많아지면서 이걸 분배하는 과정에서 바로 이제 빈부격차,
사유지산재 이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거 맞는 얘기 되겠고요. 자, 일본의 야요이 토기는 이 시대에 만들어진 토기에 영향을 받았다. 일본의 야요이 지방 여기에 전파가 된 벼농사 문화 바로 우리나라에서 건너갔다고 하죠. 그래서 일본을 대표하는 그 야요이 토기라고 하는 우리 그 청동기 시대에 영향을 받은 문화가 있는데요. 이 야요이 토기는 충남 공주 충남 부여 송옥리 유적, 송옥리로 대표가 되는 여기 토기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충남 부여 송옥리 유적이나 이런 우리나라 청동기의 영향을 받은 야요이 문화, 따뜻히 이 토기의 영향을 받았다.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옳은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이건 1번 정답이 되겠고요. 이 시대의 대표적인 유적지에서는 명도전 등 중국화폐가 출토가 되었다. 명도전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평남 위원 지역에서 발견이 되는 명도전은요,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겨서 밝을 명자가 새겨져 있는 명도전. 이게 연나라, 제나라에서 사용되던 화폐, 중국 화폐인데요. 이게 중국과의 교육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걸로 알려져 있죠. 이거 외에도 진나라 화폐였던 발량전이라든지 전한의 화폐였던 오수전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데, 이렇듯 중국 화폐가 우리나라에서 발견이 되는 것들은 철기시대 이후에 중국과의 활발한 경제적 교육이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어느 시대, 명도전 등의 중국 화폐가 우리나라에서 출토가 됐고 중국과의 활발한 교육을 보여주는 이런 시대, 어느 시대? 철기시대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리을. 가옥의 형태는 대체로 직사각형에서 점차 원형으로 변형이 되었다. 청동기 시대의 가옥은요, 신석기 시대의 원형의 움집에서 점차 뭘로? 직사각형으로, 반대로 이렇게 직사각형, 이렇게 점차 바뀌어 나가죠. 특히 충남 부여 송옥유적 같은 경우의 유적지를 보면은 원형의 움집도 등장하고 직사각형의 이 지상가옥도 등장을 하거든요. 이러한 사실은 신석기 시대의 밑에를 파고 만든 이런 형태에서 점차 직사각형의 지상가옥으로 변화되어 왔구나. 이런 걸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가 되기도 하죠. 자, 어쨌건 요 거꾸로 돼 있어요. 정답이 되는 건 1번 정답 되겠습니다. 자, 12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무덤이 만들어진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옹관묘, 동무덤이라고 하는 동무덤. 자, 목관묘, 널무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옹관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본 건 여러분들 옹기 그릇 2개, 토기를 2개를 연결해서 이렇게 만든 이런 옹관. 아마 요거 본 적 있을 텐데요. 항아리 독자. 그러니까 동무덤이라고 하는 건 이 옹기할 때 옹자. 그래서 옹관, 동무덤. 이걸 이야기하는데, 요게 사실 처음 등장하는 거는 어느 시대부터 나오냐면 신석기부터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유적지로 유물로 따지면은. 그래서 이거 여러분 신석기부터 나와야 되냐 아니라 시험에 나올 때 주로 철기로 시험에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충남부여 송옥유적 같은 청동기 유적지에서도 저런 옹관묘가 등장을 하긴 하는데, 이거는 아마도 이 옹기 그릇이 크지 않을 거 아니야. 토기가 작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토기가 커봐야 이 정도 될 텐데, 그 2개 연결해봐야 이 정도? 그 영화의 무덤이거나 아니면 사람의 뼈만 추려서 듣는 아마 2차장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요거 말고 영산강 유역, 나주 지역 이 일대에서는요, 나주 보감리나 이런 유적지를 여기 가면 무덤터를 보면 거기서 아예 처음부터 관으로 제작이 된, 그러니까 1.4에서 1.5m로 보여지는 아예 옹관이 떼거지로 뭉탱이로 그 안에서 등장을 하거든요. 자, 이러한 사실은 이 옹기 그릇 동무덤이라고 하는 게 철기 시대에 본격적으로 제작이 됐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근거가 돼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 수험국사에서 시험에 나올 때는 거의 철기 시대로 시험에 나오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고, 이 널무덤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신석기부터 등장을 해요. 처음 등장하는 거는. 널무덤은 땅을 판 다음에 나무관을 매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무관을 매장한다 목관묘라고 하는데, 이것도 처음 등장하는 건 신석기부터 등장을 해요. 그러나 이것도 시험에 나올 때 주로 철기시대. 왜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야. 유적지로 따지면 신석기로 올라가면 특징이 별로 없거든요. 자, 가장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는 제대로 된 정말 이 발굴조사가 된 목관묘. 바로 이걸 다른 말로 뭐냐면 토광묘라고도 하고요. 토광묘. 땅을 판다 그래서 토광묘라고도 하고, 이걸 운무덤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불리는 운무덤. 가장 대표적인 널무덤, 운무덤이 철기시대, 삼한시대의 운무덤, 널무덤이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에서는 초기철기 시대에 청동기가 함께 유물이 출토가 됨으로써 초기철기 시대의 청동기가 한동안 같이 사용됐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또 근거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가 이게 뭉쳐서 같이 시험에 나올 때는 거의 100%까지 얘기하면 너무 내가 거만해 보이니까 한 99%, 그죠? 98% 철기로 시험에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과 같은 무덤이 만들어진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수험국사에서 나올 땐 철기로 접근하시면 되겠고요. 자,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 및 묵격신앙 등이 등장을 하였다. 이거 신석기 시대. 애니미즘, 모든 만물에 정령이 있다. 물에도 나무에도 바위에도 정령이 있다라고 하는 거. 토테미즘, 자기 부족의 기원을 특정한 동물과 연결시키는 토테미즘.
자, 그 다음에 샤머니즘은 하늘과 인간을 중개하는 중개자로서의 인물, 샤먼의 등장, 이런 것들 전부 묵격신앙, 무당, 이런 걸 얘기하죠. 신석기 이후가 되겠습니다. 신석기 시대가 되겠습니다. 지워버리시고. 곡식의 저장과 조리를 목적으로 토기를 제작을 하기 시작을 하였다. 곡식의 저장과 조리라는 것 자체가 벌써 뭘 의미하는 거냐면 정착생활을 이야기하는 거죠. 곡식을 저장하고 조리하기 시작을 했다. 정착생활. 신석기 시대.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가장 먼저 만들어진 토기를 1인명리 토기라고 하는데요. 그게 여기서 나오는 거죠. 신석기 시대가 되겠죠. 취사와 난방을 위한 화덕이 중앙에 위치했다. 화덕 불 땐 자리 중앙에 위치한 거. 신석기 시대의 움집도 가운데 화덕이 위치하고 있죠. 청동기 시대가 되면 화덕이 오히려 모서리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 자, 지워버리시고 신석기 시대. 자, 중국으로부터 철기와 함께 명도전, 반량전 등이 유입이 되었다. 중국 화폐, 연나라 제나라 화폐, 진나라 화폐. 철기 시대에는 중국과 활발한 교류 이걸 하게 되면서 중국 화폐들도 유입되기 시작을 한다. 요거 맞는 얘기 되겠습니다. 정답이 되는 건 4번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일단 첫 시간에 우리 이렇게 문제, 자, 계속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여러분들, 요 정도 아마 이렇게 미리 문제 풀어두신 거 바탕으로 해갖고요. 계속적으로 하여튼 수업을 진행을 하니까 미리 문제를 좀 풀어두시고 계속 이어서 해설 강의를 듣는다는 생각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해설 강의 이거 듣는 과정에서 자기 부족한 것들은 꼭 보완을 하시고 이렇게 가신다면 굉장히 어떤 좋은 수업 효과를 낼 수 있을 겁니다. 잠시 쉬었다가 시간이 오버된 관계로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